거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은 게 말하는 거예요. 즉각 그 타임이 비면 안 되거든요. 대답할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성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시간을 이제 공부했다기보다도 이제 좀 설명드리게 됐는데, 이제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그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 PPT 준비해 놓은 거 전체적인 계략을 좀 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문화재, 네, 어서 오십시오. 그 보면 우리가 이제 천연 기념물, 그러니까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이 천연 기념물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문화재 이제 표준 시방서 있잖아요. 지금 하나된 표준 시방서. 저게 제일 중요한 보호 실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책들이죠. 책들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객관식 두 과목, 그다음에 주관식 세 과목인데 실제적으로는 두 과목인 거죠. 이게 다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한 과목인 거니까. 그래서 병하고 이제 해충하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것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하려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 앞에 세 과목은 책 보고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근데 네 번째 과목은 좀 설명을 듣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 합격률이 이 정도 나와요.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의사 시험이 책에서만 나오잖아요. 문화재 시험은 이제 책에서 안 나오는 부분, 즉 그 부분이 보호실무예요. 보호실무 분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는 여기는 이제 그 서술형이고, 여기 문화재는 이제 구술형이에요. 구술형이 이제 그 긴장감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청심환 먹고 가도 이게 또 항상 이게 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서 정하는데 항상 비표가 있어요. 뽑기. 그러면 항상 저는 가면 그 타임에 가장 마지막에 항상 걸려. 그러면 그 앞에 시간 20분씩 하는데 한 10명 되면은 계속 기다리니까 몇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바싹바싹 타죠. 그런 이제 그 운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식물 보호가 이제 105명 있었는데, 105명. 그러니까 저게 이제 39회 때까지 105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 문화재 기술자가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가 좀 더 쉬웠다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보면 저도 이제 혜택자긴 한데, 어떤 혜택이냐면 그 전에는 이게 얼굴을 보고서 면접을 했어요. 이제 그 2018년, 17년, 2017년인가 18년부터는 이 블라인드 인터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냐면, 그렇다고, 이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얼굴을 보고 하니까 이게 문화재 시험을 보려고 하면 그동안의 경력이 있어야 되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터뷰로 오는 사람은 문화재청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쪽 관계된 사람들이 오는데 보통 박사는 그 연관된 사람들이 야, 어느 병원 누구 얼굴이 아름아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아는 사람들끼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그 블라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뭐냐면 그 계열이 아니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버는 게 뭐 같아요?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는 돈을 진짜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나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 중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조경이 가장 효과가 없대요. 조경은 실제로 수요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응시생들 보고 응시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붙은 사람들이죠. 보면은 많이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문화재 시험도 점점점 그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남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가니까
야, 나무 의사인데 이게 천연기념물은 못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그분들이 시험을 응시를 많이 하니까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아시는 분, 저랑 같이 이제 그 남의사 그 교육 받을 때, 교육 양성기관에서 교육 받을 때 그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문화재 시험을 한 번 필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떨어지다 필기 붙었는데 2차 면접에서 두 번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필기 시험 보고, 그거를 5번을 한 분 계세요. 5번. 그분이 저랑 같이 이제 붙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번 한 거죠. 10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시험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이게 그 2차 시험을 볼 때 보통 보면은 그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거입니다. 이랬는데, 아 그건 아니고 이거 이렇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 이거, 약간 그분은 약간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도 보면 이제 그 대부분 보면 한 100여 명 내외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100여 명 내외들이 시험 봐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는 양상들이 조금씩 몇 명씩 정도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올해 40회까지 시험을 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험 본 일에 가장 많은 합격생이 이번에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법 같은 경우는, 법은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해야 한다, 그냥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문제가나, 아니면 지정권자가 누구인다든가나, 이 차이 계속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있고 시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 계획은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시행 계획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요. 이게 헷갈리기 쉽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냥 토양학 같은 경우는 이 기출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는 토양학은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토양학은 기존에 이제 농업 지도사나 농촌 지도사나 이런 데서 그 토양학을 컨셉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컨셉하고 또 방향이 좀 달라요. 그 컨셉 문제집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방향하고 여기 문제 나오는 방향하고는 약간 좀 달라, 결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생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목 생리학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수분 포텐셜이 무엇이냐? 수분 포텐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수분 포텐셜은 물이 이동하는 힘이죠. 물이 이동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힘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이번에 40회 문제에 그 수분 포텐셜이 나왔어요. 토양 수분 포텐셜은 뭐냐? 정의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그러면 삼투압, 압력, 그죠? 그다음에 메트릭,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중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구성 요소. 그러면 그 각각의 네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압력 포텐셜은 플러스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생리학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생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목차를 보고 공부해야죠. 목차를 보고. 그러니까 내성균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균구는 무엇이냐라고 만약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균구는 외생균군과 내생균군으로 나눠요. 그러면 외생균군은 이런 특징이 있고, 내생균군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물어보겠죠. 탄수화물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학은 사실 보면 대부분 한글이잖아요.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어려운 용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목차를 보고 해라. 목차를 보고 해야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따가 제가 40회
기출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리학의 말을 질문을 되게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 균군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분 포텐셜을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흡수 그러니까 물의 흡수 기작을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쉬운데 꼭 말을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이게 내가 답인지를 모르겠으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유사한 답을 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사치의 답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병리학 볼게요. 병리학은 그래서 이제 세 과목 300점이 끝난 거예요. 300점 여기까지 300점이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리학이죠. 병리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리학을 우리가 보면은 그 문화재에서는 병리학이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 병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은 안 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바이러스병과 세균병의 차이점을 설명하죠. 그다음에 이런 거죠. 입마른병 있죠. 입마른병은 보통 페스탈롭시스에 의한 병이 많아요. 연행나무 입마른병과 삼나무 입마른병 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소나무 잎떨림병, 그다음에 잣나무 잎떨림병, 그렇죠? 그래서 삼나무 잎떨림병이 있어요. 그럼 잎떨림병이 병원균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보면 잣나무하고 소나무는 같은 병인데 우리가 삼나무 다르니까 이게 뭐냐? 이 잎떨림병을 비교하라.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같은 병끼리 모아서 해라. 입떨림병은 입떨림병, 입마른병은 입마른병.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천공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생기는 병들 있죠. 이런 병들끼리 모아. 아니면은 그 또 뭐냐면 뿌리 병들 중에서 뿌리 병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단독으로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 뿌리병 아니면은 이렇게 난균 유해한 병, 그다음에 불안정균 유해한 병. 모잘록병은 난균 유해한 병과 불안정균 유해한 병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는 거. 리족토니아와 피시움, 뭐 파이토프소라 이걸 다 합쳐서 비교하라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리학에서는 보면 앞에 총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냐면 뒤에 강론도 묶음이 중요해요. 묶음이. 그러니까 그 병과 병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병끼리 있죠. 비슷하게 입에 생기는 병들끼리 모아서 입에 생기는 병들끼리도 보면 갈색무늬병, 그죠? 갈색무늬병. 그다음에 낙엽이 지는 병들 있죠. 입떨림병이나 이런 것들 따로따로잖아요. 같은 입에 걸리는 병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묶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지. 단독 하나 병으로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러니까 문화재의 그 문제는 병리학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나온다. 비교하는 개념으로 나오지 단독으로 잘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목 이야기나 이제 소경 식재 관리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 책을 꼭 사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이게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문화재청이 들어가면 천연기념물 잠깐만요. 노고수 관리 기술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PDF 파일로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지지대를 세울 때, 당김줄을 세울 때, 세조미를 할 때 어떻게 거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1차 시험 문제 나올 때 1차 우리가 서술형이잖아요. 이거를 알아놓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식의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천연기념물 중에 가본 적이 당시 본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본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뭐 어떤 걸 봤냐 그러면 예산에 있는 김정희 그 생가의 그 할아버지 묘를 내가 봤다. 저기 묘에 있는 백송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을 처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 거기에는 당김줄을 시설을 했는데 백송의 어느 부위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당김줄을 처리해 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김줄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지해야 될 나무의 3분의 2 정도에 걸고, 그죠? 땅에 우리가 45도 각도로 줄을 당기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본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상식을 좀 넓힐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책들은.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주변 지식을 좀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이게 윤 교수님 이제 블로그예요. 윤 교수님 블로그에 보면 이제 자료들이 상당히 좀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상당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뭐냐면 윤 교수님 그 이제 특히나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 자료는 전국에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윤 교수님 블로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화재 보호법,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는 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문화재 관련 법령 중에 문화재 보호법에 관련된 거 봅니다. 그 문화재 보호법들 보면 점점 이제 그 전에는 비중이 높았던 것들, 그다음에 좀 요즘에는 이제 무형 문화재나 이런 게, 아니 이게 저기 뭐야 시험 범위에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학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호 실무 문제 보죠. 보호 실무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병해충하고 그다음에 보호 설계, 그다음에 보호 공사 수입 계획. 이게 뭐겠어요? 이게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표준 시방서 일반 공통 부분, 그다음에 제가 아까 표준 품셈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 그게 그런 것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책을 어디에서 보면 이게 파일도 있어요. 파일도 이제 문화재청에 가면 우리가 업무 편람이 있어요. 문화재 수리 기술자 업무 편람이 있어요. 그 책은 이름을 적어 갖고 하세요.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그 업무 편람에 보면 맨 앞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통, 그러니까 모든 문화재 기술자, 전 분야의 기술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11절은 우리 식물 보호 기술자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호 실무에 해야 될 공부해야 될 자료를 몇 가지 얘기했죠. 보호 실무만, 표준 시방서, 그죠? 표준 시방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다음에 표준 시방서 일반 공통 사항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것도 조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표준 품셈, 그죠? 그다음 또 뭐였어요? 업무 편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예요. 이건 저 갖고 가세요. 업무 편람까지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보시면 좋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연 노고수 보호 시설 그거였죠. 그거까지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야 이제 우리가 객관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인데 1교시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보면은 화이트 쓸 수 있게 돼 있죠. 대신에 뭐면 안 돼요? 액체는 안 되고 우리가 테이프 형식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좀 노란지구로 쳐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두 줄을 듣고 표시해라.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끝나면 뭐라고 써요? 끝이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을 때 이하 여백, 끝 이하 여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글씨를 읽을 수 있게 써야 됩니다.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잘 쓰고 못 쓰고는 둘째 문제고요. 읽을 수 있게 써야 됩니다.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읽지 못하면 답 점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서론 본론 결론 읽어보다도 보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사실 보면 서술형이라기보다도 그냥 단답식이에요. 단답식. 요즘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냐면 문제를 하나 주고서 그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풀어나가는 형식이었는데 2020년도부터인가 2019년도부터인가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개개별로 점수가 다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그냥 단답식인 거예요. 문제를 오히려 더 훨씬 더 쉽게 그 된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전체 문제 하나로 주고 50점씩 배점을 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뭐냐면 뭐 30점짜리여도 하나에 6점짜리, 하나에 뭐 14점짜리,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해졌죠. 유리해지기. 그래서 이제 실무 위주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식물보호 분야 보호 공사계획 그다음에 식물보호 기기나 자재, 이제 치료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이게 다 어디에 이제 표준 시방서하고 표준 품새 그다음에 우리 업무 편람 이 세 가지에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되게 많은 거죠. 병에서 보면은 이제 2020년대 문제네 이거. 내가 시험 볼 때구나. 제가 이때 시험 본 거고요. 이 dsRNA. 저 개념을 지금 다 알고 계신가요? 그죠? 저게 저병원성 균주 얘기하는 거죠. 저병원성 균주. 그다음에 궤양 우리가 보면은 그 줄기 마른병이라는 게 궤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궤양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요? 우리가 궤양, 윤문형, 확산형, 그다음에 궤양 마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연결이 좀 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다 우리 교재에 있는가, 우리 수목병리학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자, 느티나무의 5가지 해충이죠. 벼룩바구미, 안락진드물, 그다음 외줄면증, 안락하늘소, 앞털뭉뚱나무죠. 이 보시면 특징은 뭐예요? 해충의 문제 낸 거 보면 여기 보면 밤나무 줄기 마른병을 냈지만 줄기 마른병과 밤나무 가지 마른병 두 가지 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밤나무에 있는 줄기 마른병과 가지 마른병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밤나무라는 기준을 하나를 놓고서 이 병을 비교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느티나무를 가지고서 느티나무에 오는 해충을 가지고서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죠? 묶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같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문제가 낸다 그러면 충형을 형성하는 해충 5가지를 내놓고서 비교해봐라 이렇게 또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봐야 된다는 거죠. 분류상 한 묶음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공부해. 그러니까 개개로 아무리 애워봐야 소용없다. 묶어서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식물보호 실무에서 보면 수림 관리 지역, 그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그 보존구역과 보전구역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인위적인 관여도가 있냐 없냐 이 차이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20점씩. 그러니까 보면은 병이 30점, 해충이 30점, 실무가 20점, 20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점은 똑같아요. 계속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병에서 30점, 해충에서 30점, 그다음 실무에서 20점, 20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병도 그 기준이나 아니면 그 병에 비슷한 병끼리 모아서 그다음에 해충도 마찬가지로 병에 그 해충도 그 피해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나 기준이나 이 2가지 중에 분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 보면 해충에 하는데 뭐 그 이상한 나무, 우리가 주요 산림 수목이 아닌 우리가 주요 조경수가 아닌 나무들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주요 그 나무들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작은 나무들까지 뭐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광릉 긴나무점에 참나무 시드름병 일으키는 과정을 및 이제 피해 증상을 설명하셔요.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광릉 긴나무점이 참나무 시드름병 일으키는 과정이나 피해 증상이 뭘까요? 과정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될까? 한번 혹시 이거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광는 긴 나무점이 참나무 시드름병을,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물어본 광는 긴 나무점이 참나무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과정 및 피해 증상.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과정 및 피해 증상. 그럼 과정 쓰고 그 과정 써야 되고, 피해 증상에서 피해 증상 써야죠. 그럼 과정은 어떻게 돼요? 뭐부터 써요? 아니 시험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뭐부터 써야 돼요? 예? 그렇죠. 뭐가 뚫고 들어가요? 수컷이 침입하는 것부터 얘기해야 되죠. 수컷이 침입하는 거 어떻게 침입해요? 예. 뭐 우리가 참나무에 참나무 설명해, 참나무 직경이 큰 거 대경목이잖아요. 대경목에 2m 이하를 침입한, 그죠? 수컷이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암놈을 불러서, 그죠? 암놈이 부르는데, 그렇죠. 그게 쭉 스토리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쭉 이어서 쓰면 안 돼요. 1번 수컷의 침입, 수컷이 이렇게 침입한다. 2번 암컷의 유인, 이렇게 해서 암컷을 유인한다. 3번 이렇게 써야 돼요. 계속 쭉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1번 수컷이 침입하고 2번 암컷이 유인이 되고 3번 암컷의 유인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럼 감염이 되는 이유는 암컷의 균낭에, 그렇죠, 라펠리아 퀴리크스 몽골리카가 라는 균이 도간에 전염이 되면서, 그렇죠, 곤충이 번식하니까, 곰팡이가 번식하니까, 그래서 유충이 그 곰팡이를 먹고 자란다. 그 곰팡이가 도간을 막기 때문에 수분이 올라가지 못해서 급격하게 죽는다. 피해 증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고사를 한다. 이게 쭉 설명인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매개충에 의한 파이토플라즈마의 전반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매개충, 파이토플라즈마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 존재해요? 도간부에 존재해요? 체간부에 존재해요? 체간부에 존재하죠. 그럼 얘는 흡집성 해충이 어디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체관을 찌른다는 얘기죠. 도간 안 찌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뭘 써야 되겠죠? 보독충. 곤충에게 파이토플라즈마가 흡입이 돼서 잠복기를 거쳐서 다시 병원균을 증폭을 시켜서 감염을 시키는 이 과정 써야 되겠죠. 맞아요? 보독충. 아니 이게 하면은 파이토플라즈마를 가지고 있다 바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폭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죠. 보통 14일 정도, 10일에서 14일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침을 꼽아서 하면 그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야죠. 그거. 매개곤충, 그러니까 매개충이 보독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곤충이 다시 그걸 증폭을 시켜서 다시 전염을 시키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소나무 시드름병, 이거는 좀 쉽죠. 채선충병 잘 알고 있는 채선충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보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단순히 이 병은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병증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해충도 한번 보실게요. 복숭아 명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매미나방, 미국 흰불나방이 수목류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해충들이다. 복숭아 명나방이 화렵수와 침엽수를 구분하고 화렵수형에 대한 생활사죠. 침엽수는 뭘 가해하죠? 구가류를 가해하죠. 화렵수는 대표적으로 두 개 뭘 가해해요? 두 가지. 복숭아 명나방은 연 몇 회 발생해요? 2회 발생하죠. 그러면 5월, 6월에는 복숭아 먹고 8월 달에는 뭐 먹어요? 밤 먹잖아요, 밤.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화렵수용 그러면은 뭐냐, 두 가지 먹어요. 그러면 복숭아 먹고 과일 먹는다는 얘기, 사과도 먹고. 그러니까 장미과 수목의 이제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죠. 열매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죠? 그럼 복숭아 명나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렵수의 뜻이 뭐냐면 그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 가해하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뭐 침엽수는 얘네들은 바로 이제 구가를 먹기 때문에 좀 생태가 좀 다르니까 그거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미나방의 성충과 암컷의 수컷의 이제 생태적 차이, 암컷 형태적 차이를 우리가 이게 보면 5점짜리잖아요. 그러면 길게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단답식으로 써야 되는데 좀 말을 설명하냐. 매미나방의 암컷은 무슨 색깔? 유백색, 우유 색깔 아니에요. 그 수컷은 암갈색, 갈색이잖아요. 갈색. 맞아요? 회갈색인가? 아무튼 뭐 그거잖아요. 그 지저분한 색깔이죠. 그 아무튼 검은 색깔이에요. 그 두 개 다르죠. 어떤 게 더 커요? 형태적 차이.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 두 번째는 뭐예요? 1번은 색깔이 다르다. 2번은 뭐예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1번 색깔. 그래서 뭐냐? 암컷은 유백색이고 수컷은 암갈색이다. 2번 크기. 암컷은 크고 수컷은 작다. 그죠? 3번은 뭐예요? 더듬이가 다르죠. 그죠? 암컷은 빗살형. 암컷이 실형이구나. 그렇죠? 사상형. 그다음에 수컷이 빗살형.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유리나방과 미국 흰불나방의 가해 양상을 비교 설명하죠. 복숭아 유리나방은 어떻게 해요? 수간을 뚫고 들어가죠. 미국 흰불나방은 잎을 가해하잖아요. 광식성 해충이잖아요. 광식성 해충이고 잎을 식해하고 집단으로 가해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명하는 날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항상 비교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한 가지 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무 분야에서 보면은 복토, 숨틀, 다밥부 경운 이게 보면 여기서 유공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문화재 수리 기술자 표준 시방서에 딱 써 있어요. 숨틀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틀이고요. 우리가 다밥부 경운, 그다음에 근주 부위의 토양 제거 부분주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조경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보면 복토를 제거하는데 복토는 어디까지? 어디까지예요? 원래 지면까지 하죠. 원래 지면. 원래 지면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덧붙여야 될 얘기들은 다 있지만, 그냥 숨틀 선치는 뭐예요? 숨틀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보면 다밥으로 인해서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공기의 유통이 안 좋은 거죠. 공기의 유통이 안 좋으니까 공기를 유통시키려고 이제 숨틀을 설치하는데 숨틀 선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플라스틱 관을 그대로 꼽으면 점토가 관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워지겠죠. 그 구멍이.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예? 그죠? 부직포를 감아서 넣어야죠. 그리고 만약 그게 더 여유가 있다면 부직포를 감기 전에 부직포를 감고 나서 그 주위에 뭐예요? 자갈을 넣어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다밥부 경우는 몇 cm까지예요? 30cm까지. 왜 30cm까지만 해요? 세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숨 쉬는 뿌리가 거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30cm 이상은. 그러면 전면 경운을 해요? 안 하죠. 방사형으로 하든지. 그렇죠. 하게 돼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직경 계산 방식, 천연기념물 식재공사에서 사업에 적정한 예수형을 하기 위해서 표준 품셈, 직경 계산 방식을 설명하시오. 직경 계산. 직경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보면 문화재 수립 그러니까 뭐냐, 이것을 보면 계산하는 거 문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죠? 계산하는 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직경 계산 방식, 그다음에 할증률 적용 방식, 20%에서 30%, 그다음에 50%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일 때 2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50% 할증한다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계틀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상 위험별 할증률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라. 이게 표준 품셈에 있다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 나왔던 거고 사실 이게 문제를 다 이게 보면 문제 어디서 다운 받는지 아시죠?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출 문제. 큐넷에 가시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출 문제 나와요. 그럼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천연 기념물 중에 뭐냐면 지금 1차 시험 볼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천연 기념물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보면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 이 납수대 뭐 밤나무 줄기 마른병하고 우리가 가지 마른병 이제 비교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시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병증이 나타나면 잎에 나타날 때 우리가 줄기에도 나타나잖아요. 줄기 마른병과 가지 마른병, 이게 특징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증상.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애우려 하지 마세요. 안 애워져요. 그래서 뭐냐면 밤나무 줄기 마른병을 표현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 딱 한 가지. 가지 마른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보면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많이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거 보면 RSDNA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RSDNA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게 RSDNA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고요.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작은 병으로 큰 병을 막는다는 개념이니까 그것 좀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물적 방제 적용의 한계, 생물적 방제 적용의 한계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물적 방제 한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방제법 쭉 있잖아요. 무슨 생물학적 방제 뭐 이렇게 해서 방제법 쭉 있잖아요. 기계적 방제, 생물적 방제. 그거 내용에서 생물적 방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생물적 방제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적용의 한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기술하면 되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궤양의 형성 과정 뭐 이런 거, 궤양의 종류. 보면은 이게 궤양의 형성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결과들을 보면은 그 나무가 생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생장력 때문에 막혀 있다가 나무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또 병이 퍼지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윤문형, 확산형, 궤양형, 이거 차이잖아요. 이게 유합 조직이 많냐, 없냐, 아주 없냐, 이거 뭐 이 차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게 분류를 해서 해라. 분류라는 것은 줄기병 분류, 가지병 분류, 잎해병 분류하는데, 잎해병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병증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병 얘기할 때 딱 합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이게 보면 제가 이 문제를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짧긴 하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앞털목동 나무점의 이제 갱도예요, 갱도. 앞털목동 나무점 갱도. 이게 뭔 형태 같아요? 방사형이죠, 방사형.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털목동 나무점은 느티나무에, 그렇죠? 느티나무에만 이제 서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교해 볼게요. 느티나무에 발생하는 이제 해충들이에요. 보면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그다음에 느티나무 알락 진딧물, 그다음 외줄면충 이렇게 있죠. 사실 이 크기 2mm, 3mm, 1.6mm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크기를 비교해라. 크기를 비교해서 이거 사실 그거를 알아야겠다. 그걸 애운다는 건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은 뭐냐, 그 점수 안 주겠다고 문제 낸 건데 그걸 애울 필요는 사실 없고요. 얘네들이 전형적인 가의 특징들 아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문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데서 점수 따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외줄 면충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려고 하면 키워드가 뭐예요? 표주박이죠, 표주박. 표주박 모양의 벌레호. 표주박 있나, 표주박.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외줄 면충하면 그냥 표주박. 이거 안 하면, 그러면 딱 쓸 때
외줄 면충 뭐예요? 진딧물류잖아요. 지금 진딧물의 특징이 뭐예요? 진딧물의 특징이 뭐예요? 연 다에 발생하고 알로 월동하고, 그죠? 감로를 배출해서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근데 얘는 뭐냐면은 혹을 유발하는 애죠. 잎의 뒷면을 가해해서 혹을 유발하는데 그 혹이 표주박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표주박만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진딧물의 특징 갖다가 부으면 글이 되는 거예요. 글이,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표주박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썼다.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외줄 면충의 특징은 뭐다? 표주박인 거예요. 표주박 모양의 벌레요. 그러면 외줄 면충은 표주박이다 그러면 얘 갖다 놓고 혹진딧물의 특징만 다 쓰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죠? 진딧물이 알로 월동하는지 모르면 그건 안 되죠. 이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맨날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하는 얘기지만 진딧물은 알로 월동해요.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롱나무 혹진딧물만 성충으로 월동을 해요. 제가 왜 이게 말씀드려요? 그 조롱나무 혹진딧물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진딧물을 다 정리해 놓고 보면 딱 하나만 성충인 거예요. 다 알인데. 그럼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원래 뭘로 월동해요? 성충으로 월동해요. 근데 깍지벌레를 다 정리를 해보면 아닌 게 4개가 있어요. 그죠? 줄섬, 공, 그 다음에 주머니, 가루. 그죠? 이 4개만 약충으로 월동하든지 알로 월동하든지 이렇게 달라요. 제가 이게 그 얘기인 뭐냐면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분류를 해라. 이렇게 묶음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포시선, 천적인 이건 다 똑같죠. 왜냐면 얘네들 크기가 작은 애들이라서 먹는 애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안락하늘소의 특징이라는 게 형성성을 가해하고, 그죠? 주로 단풍나무에 큰 피해를 끼치지만 느티나무에도 피해를 끼치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뭐 앞덜먹도 나무죠. 우리가 느티나무에만 기주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지주의 형태 4가지. 지주가 뭐예요?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나무 가지 받치는 거. 그럼 지주의 형태라는 게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I자, Y자, T자, 뭐 H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돼요. 대신에 여기다 뭘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뭐예요? I자는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를 이렇게 걸쳤어요. 가지를 걸쳤어. 그러면 여기 완충제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지지대는. 그럼 여기 보면 I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봉 하나 세운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이거는 뭐 유동성이 있어요. A자는 뭐예요? A자는 여기에 엇갈린 부분에 이렇게 딱 세운 거잖아요. 엇갈린 부분에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유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유동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근데 Y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H자 같은 것도 있어요. H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가지가 너무 큰 바람에 흔들리는 폭을 줄여주려고 이게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쇠조임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가 찢어지려고 하는 거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약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2개를 해줘야 된다. 그럼 2개, 그러니까 쇠조임에서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2개를 하려고 하는데 얼만큼 떨어져서 해야 되느냐. 처음 한 거랑 이 가지 직경만큼 떨어져서 하나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라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어디 있어요? 표준 시방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고수 관리 그 매뉴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른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 되게 중요한 내용들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보호 실무 분야는 사실 보면 한 번만 읽어보면 기억을 되살려서라도 좀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대신에 표준 시방서는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아예 외울 수 있을 만큼. 이게 보면은 덩굴류 제거 방법 써 있어요. 지금 마지막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표준 시방서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덩굴류 제거. 그러면 덩굴류 제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디캄바 쓰는 법하고 글리포세이트 쓰는 법 2가지 나오죠.
그러면 주두부에 넣는지 몇 센치 이상이 넣는지 이 직경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표준 시방선은 무조건 제일 중요하고요. 보면 A형, H형, 뭐 I형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지지대를 설치한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만 알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지지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그러면 가지가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이 있어요. 어느 부위에? 3분의 2 지점에 가장 많이 받는 지점. 수직으로. 그렇죠? 그 가지의 수직으로.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당김줄, 그러니까 잠깐만. 줄당김. 이거 죄송합니다. 줄당김을 하게 되면 지지할 가지와 지지해야 되는 가지의 이 각도에 있잖아요. 이 각도에 대한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내가 이런 거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돼 있고 어떻게든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차 문제니까 뭐 아직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그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냐 그걸 다 설명하고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말했던 천연 녹어수 우리가 관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기 보면은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이동형이죠, 이동형. 우리가 줄당김이 이동형,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죠. 이건 지금 여기 걸쳐져 있으니까 밴드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니까. 만약에 고정형으로 하면 이게 뚫어서 했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직각을 이렇게 직각에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간의 직각이 아니라 뭐예요? 직각이에요. 이 여기 이등분한 선의 직각인 거예요. 이등분한 선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고 사실 보면 이게 뭐 외워야 될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보면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잠깐만, 이거 지금 3시가 됐는데 다른 걸 좀 보여드릴까요? 자, 다른 것을 좀 원래는 오늘 자료를 이거 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4회차 이번에 그 40회차 것까지 어제 제가 답을 달아 갖고 왔었는데 그걸 보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예요. 2021년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리 침입 과정 보면 이제 여기 원통형, 구형, 가루형 이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침입 시기에 따라 수컷이 침입했을 때는 원통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통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실형, 사상형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실 모양이다, 섬유 모양이다, 원통형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근데 책마다 또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수컷이 침입했을 때는 이 원통형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형은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 목편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다음 가루형은 이제 유충이 나왔을 때. 교미기에는 우리가 구형이고 유충이 됐을 때 이제 가루형의 목편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해충학 파트만 조금씩 뽑아 갖고 온 거예요. 피해 증상이 나타나요. 침입 부위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피해 양상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플라스마 이제 영속성과 비영속성, 그러니까 영속성과 비영속성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흡주 후에 침샘, 소화기관, 말피기시관, 그다음에 해모림프, 지방체 등에서 증식을 해야 된다. 이게 보독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이 매개충의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흡집을 하는 게 체관을 침입하니까. 그리고 이제 파이토플라즈마에는 체관에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드름병을 보면 이제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다루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복숭아 명나방 같은 경우 보면 화렵수용과 침엽수용인데 화렵수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화렵수용을 보면 우리가 연이해 발생과 유충으로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특징이 뭐예요? 보면
잎이나 작은 가지를 묶고 그 속에서 가위를 하는데, 우리가 화렵수영은 뭐냐? 과육, 과육을 식혀한 후 우리가 밤나무 피해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일반 그러니까 과육이라는 게 우리가 복숭아, 대표적으로 복숭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복숭아 명나방은 배설물을 내 보내니까 피해를 쉽게 밖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매미나방이 피해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특징이 여기 있어요. 그 보면 우리가 색깔, 그다음에 깃털 모양, 그죠? 깃털 모양하고 더듬이, 참 죄송합니다. 더듬이 모양, 그다음 색깔, 그다음 크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차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 보시면,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 보시죠. 보면은 이제 배설물이나 수액을 내모려고. 그다음에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해를 하는 적, 우리가 묶어서 실을 토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서 가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흰불나방의 피해 특징을 외우려고 그러면 뭘 외워야 돼요? 그 긴 구문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실을 토해서 잎을 싸고 집단 가해한다. 이게 그 키워드인 거고요. 복숭아 유리나방은 뭐냐면 천공성 해충인데 배설물하고 수액을 내버려서 지저분하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숭아 유리나방의 피해 특징을 보면 많은 구문을 다 지우고 딱 한 가지만 대변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방제법 중 이 중에서 생물적 방제법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생물적 방제법, 그죠? 이 방제법 여러 가지 중에서도 생물적 방제법 물어본 거니까 생물적 방제법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백강균, 녹강균은 우리가 동충하초 생각하시면 돼요. 동충하초는 애벌레, 그렇죠. 유충에 곰팡이가 핀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하얀색 피면 백강균, 녹색 피면 녹강균, 이거예요. 비티균제는 이제 뭐예요? 바실러스 트렌기엔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세균이죠. 세균인데 뭐냐면 포자로 번식해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포자가 발화를 할 때 독소가 나와요. 그럼 독소가 중장을 뚫어요. 종장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중장을 뚫고 나오면 구멍이 뚫려서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핵다각제 병 바이러스, 과립병 바이러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우리가 생물적 방제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균은 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는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특징을 잡아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생물적 방제법 주로 어디서 써요? 나비목에 씁니다. 나비목에 주로 쓰는 거고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씹는 형, 빠는 형, 이거에 대해서는 틀리죠. 이게 씹는 형이냐 빠는 형이냐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흡집형이냐 아니면 시계형이냐, 이게 나눈 거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잎틀의 구조를 좀 이제 해놨는데, 사실 이런 건 쓰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돕고자 썼던 거고요. 뭐 이제 몸 길이 하는 거 있었어요. 몸 길이,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해요? 계략적으로 쓰는 거지. 보면은 이제 나무 종류들이 좀 크잖아요. 그 중에 하늘소가 좀 더 크고, 그죠? 그렇게 쓰는 거죠. 보면 느티나무, 안락, 진드물하고 외줄면충 중에 어떤 거가 더 큰지를 몰라가지고 저도 이거 자료가 찾아봤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4번하고 5번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가해 습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그냥 대충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치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해 습성, 우리가 보면은 벼룩바구미 가해 습성은 우리가 잎살을 가해하는 거죠. 이게 성충일 때는 어떻게 구멍을 뚫고, 유충일 때는 잎 가에서부터, 그렇죠? 느티나무 벼룩바구미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락, 진드물하고 외줄면충 얘네들 다 흡집성이고, 그다음에 목질부,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이게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문제 푸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분류해라. 병 분류하고 해충도 분류해라. 이게 혹파리류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 40회 혹파리가 나왔어요. 사철나무 혹파리, 아카십 혹파리, 솔잎 혹파리, 이게 나왔어요, 문제에. 그럼 혹파리류들은, 파리류가 원래 뭘로 월동을 해요? 파리 유충으로 월동하잖아요. 유충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방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참 생각해 이게 맞는지 없는지 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니 답이라는 게 성충 아니면 유충 둘 중에 하나인데 R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제가 뭐냐면 분류를 쭉 해. 파리류는 기본적으로 유충으로 활동한다. 그 중에 그러지 않은 놈이 하나 있죠. 아카시 복파리 뭘로 활동해요? 번데기로 활동하죠. 그 아카시 복파리가 나와야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활동하는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파리류는 원래 기본적으로 유충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그러지 않은 놈이 아카시 복파리예요. 얘는 그을음병과 흰가루병을 동시에 일으키는 거예요. 맞죠? 보통 혹파리류들은 1년에 1회 발생하는데 아카시 혹파리는 1년에 2, 3회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 놓으면 파리류들은 혹파리류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분류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시험이 만약에 나왔다. 공부 안 하고 가도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혹파리 나왔네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못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카시 혹파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솔리 혹파리 이런 게 다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혹파리류는 딱 그래요. 그러면 혹진딧물류, 혹진딧물류는 많죠. 되게 종류가 많죠. 그럼 뭐 외워야 돼요? 얘네 월동태 외워야 돼요? 얘네 다 알로 월동하는데 진딧물류는 기본적으로 다 알로 월동하잖아요. 얘는 월동태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로 월동하니까. 그러면 뭘 외워야 돼요? 중간기주. 그다음 진딧물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감모. 그래서 뭘 해요? 새끼 낳잖아요. 그게 딱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날개가 달리면 중간 기지로 옮길 때, 또 날개가 그때 또 나오면 다시 기지로 올 때, 그거잖아요. 계속 날개가 없다가 날개가 달린 놈이 나오면 이주할 때인 거예요. 그죠? 또 계속해서 날개 없는 놈 낳다가 또 날개가 다시 달리면 다시 기주 이동할 때고. 그럼 진딧물류, 혹진딧물류 쭉 이름 다 써놓고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중간 기주 다 써놓잖아요. 그 중간 기준 외워야 돼요. 꼭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나오기도 하지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나가죠. 그 깍지벌레류 비극할 때도 나오죠. 근데 깍지벌레류도 나올 때 보면 깍지벌레 말고도 일반 해충들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여기서 뭐 미국 흰불나방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다루는 것 좀 나오잖아요. 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을 보면 여기는 기주별로 나와 있어요. 기주, 그죠? 그러니까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에 오는 해충들이 어떤 건지 보면 이렇게 쭉 정리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공부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냐면 이 분류가 돼 있으면 꺼내 쓸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앞도는 뭉뚱 나오죠. 방사형으로 뚫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고, 이제 방제법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해충별 생물적 방제법과 물리적 방제법을 한 가지씩 쓰시 이렇게 돼 있어요. 방제법, 물리적 방제법이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방제법 중에 물리적 방제법, 물리적 방제법, 기계적 방제법은 그럼 뭐예요? 기계적 방제법. 아니 시험 끝났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기계적 방제법은 잡아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잡아 기구로 사람 손으로 직접 잡아 죽이는 거 기계적 방제법. 그래서 포살, 유살 뭐 이런 거 다 이거 다 매몰 다 이거 다 그 방제법이잖아요. 기계적 방제법. 물리적 방제법은 뭐예요? 온도, 색깔, 습도, 이온화 에너지, 그 방사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의한 방제법. 근데 여기서 문제를 뭘 물어봤어요? 물리적 방제법 물어봤잖아요. 기계적 방제법 물어보지 않고 물리적 방제법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온도, 색깔, 습도, 이온화 에너지 중에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살, 유살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의 지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2019년도 문제예요, 이거는. 보면은 진딧물류와 깍지벌레류의 공통적인 피해 양상. 뭐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감로에 의한 그름병이죠. 부송성 그름병이죠, 그게. 자, 복숭아 혹 진딧물의 생활사 및 기주 교대. 복숭아 혹 진딧물의 기주가 뭐예요? 중간 기주가? 예? 그렇죠. 복무배죠. 그러니까 무배예요, 무배. 무하고 배추. 자, 그다음에
생활사 설명해야죠. 어떻게 되냐면 알로 월동을 해서 간모로 태어나서 새끼를 계속 낳다가 언제쯤 5, 6월쯤에 이제 날개 달린 유시충이 나와서 이동을 해죠. 그럼 중간기준 무와 배추로 가서 또 거기서 살다가 가을 때쯤에 다시 유시충이 나와서 다시 기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월동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솔껍질 깍지벌레 생활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시면 깍지벌레나 진딧물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진딧물류나 깍지벌레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는 특징이 이거예요. 병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병도. 그러니까 병에도 입에 나오는 병, 그다음 가지에 나오는 병, 그다음에 줄기에 나오는 병, 뿌리의 병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수종별로 조금 해놓으시면 사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그걸 정리해 놓으면 생각보다 나중에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이게 병에 대해 분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 때 선생님들이 잠깐 멈칫 하는 게 뭐냐면 조금 그 분류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분류가 좀 덜. 이런 특징들이죠. 보면은 이제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이게 뭐 하나만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 깍지벌레는 이렇게 ip이 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지를 주로 흡집을 하게 되니까 ip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깍지벌레는 주로 가지에 붙어서 흡집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얘 또 뭐예요? 얘는 바이러스병을 매개를 하는 거죠. 진딧물류는 그런 경우 특징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좀 오늘 하는 설명회하고 좀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회는 원래 학원을 홍보하고 학원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더 위주인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주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학원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이제 계획 있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듣거나 나중에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일단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혼자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호 실무 파트는 다 과락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병하고 해충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를 뭐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표준 시방서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예를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앞에 쓰임말 정리가 있죠. 쓰임말 정리 보면 그 정의들이 나왔어요. 토양 계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이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 정의를 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게 이 뜻이라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병해충 방제가 있죠. 병해충 방제 일반 사항과 재료 그다음에 조사 병해충 방제 방법이 딱 정의돼 있죠.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병해충 방제 일반 사항을 보면은 과다 사용하지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약 재료는 어떤 거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기성품 사용하라고 그랬죠. 기성품. 이게 보면 기존의 시중에서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외과 수술 방법이 나왔죠. 수목의 상처 치료.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수목의 상처 치료는 우리가 일반 사항의 코디트 모델 이런 거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사 어떤 거 조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목의 상처 치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외과 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 그러니까 문제를 수목의 상처 치료라는 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얘기가 그 얘기란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부부를 제거한다. 부부를 제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라고 사용했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우리가 외과 수술의 표준 시방서에는 이 티오파네이트 메틸을 쓰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약제가 상처 보호제로 티오파네이트 메틸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살충 살균 방부 처리 하나 보면 무슨 약제 쓰라고 그랬어요? 살충제로 다이아지논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다이아지논 200에서 500배 쓰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다음에 방수 처리 보호창이나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뿌리 치료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뿌리 치료 보면 이 뿌리 치료를 할 때 이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복토 됐을 때 복토의 기간이나 복토량 이런 것도 조사해라. 그러니까 뭐냐
시험 문제에 만약에 뿌리 치료 항목대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기준은 어떤 거냐?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바프 경운이 나왔죠. 다바프 경운 여기 써 있어요. 뿌리 치료에서 보면 다바프 경운이 써 있죠. 몇 cm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30cm까지만 하라. 30cm 이내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이게 표준 시방생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하게 될 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보호 실무 분야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숨틀 설치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출 문제 보셨죠. 숨틀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쓰라 그랬던 게 다 여기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숨틀을 우리가 설치할 때는 우리가 50cm까지만 해요. 왜 그래요? 왜? 숨 쉴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토양 피복제. 피복제는 몇 cm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두께가 10cm 이상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또 호흡을 방해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재부에서 1m 안쪽에는 뭐 깔지 말아라. 그죠? 거기에는 뭐 깔지 말아라. 왜냐하면 수목에 방해가 된다. 수목이 숨 쉬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깔지 말라는 이게 규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양 피복지 처리, 그러니까 멀칭이에요. 이게 멀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자, 수영 유지 한번 볼게요. 수영 유지. 일반적으로 무엇을 수영 유지라고? 뭐냐 문제에 나와요. 수영 유지란 무엇인가 정의하시오.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수영 유지가 뭐예요? 수영 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수영 유지가 어떤 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영 유지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시행 방법에 수간 청소, 수간 속기. 그렇죠? 수간 속기와 수간 청소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수영 유지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 쭉 넘어가서 안전 대책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위험 가지 사전 정리 이게 돼 있죠. 그럼 같은 가지 정리지만 목록이 달라요, 같아요? 하나는 안전 대책이고 두 개는 수영 유지 관리 항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수영 유지에서 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구나. 여기군요. 수영 유지에서 보면은 수간 청소는 몇 cm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몇 cm? 5cm잖아요. 5cm. 5cm 이내까지만 가능한 게 5cm 이상은 잘라야 돼요, 안 해요?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자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간 속기는 몇 cm까지 가능해요? 1cm. 수간 속기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통기성과 수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간 청소는 죽은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목적이 서로 달라요. 수간 속기와 수간 청소의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시기, 그러니까 수간 속기 작업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휴지기죠, 휴지기. 그렇죠? 휴지기 동안 하는 거고요. 10월부터 2월, 3월까지. 안전대책에서 보면 우리가 위험가지 사전 정리. 보면 위험가지 사전 정리는 부러질 위험이 있거나, 그렇죠? 쇠약한 가지가 이런 것들 잘라낸 거잖아요. 여기에는 적용되는 이론이 뭐예요? MPT죠, MPT. 자연표적 가지치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수간 청소, 수간 속기, 위험 가지 제거 이것까지 뭐냐면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좀 구별하셔야 되고, 그 MPT가 자연표적 가지치기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건 위험한 가지치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나왔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게 나왔었죠. 수림지 관리에 보면 생태 보존 관리 지역과
보존 관리지가 있죠. 보존과 보전의 차이가 있어요. 인위성이 얼마나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보전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거 쓴 사람은 붙고 이거 안 쓴 사람은 떨어지고 이런 차이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임지 경내 정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합목 정리. 여기서 그럼 아까 장애 덩굴류 제거 이거 시험 문제 40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올해 시험 문제. 그죠? 디캄바와 글리포세이트. 그 우리가 보면 이제 디캄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면 지름이, 그러니까 치계 지름이 2cm면 얼마요? 0.2. 5cm면 0.5. 그죠? 뭐 그거는 외우기도 쉽죠. 그다음에 1cm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한 개일 때는 직접 처리,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식물 정리라는 건 뭐예요? 풀베기 하는 거죠. 풀베기. 이거 보면 몇 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 2회 해라. 연 2회 실시할 경우에는 8월에 해라. 보통 풀베기 똑같죠? 보통 풀베기 그 2번 하게 되면 8월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마지막에. 6월, 7월에 하고 마지막 2번 할 때는 8월 달에 한 번 해라. 이런 내용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제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 공통사항에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이게 우리가 1차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아니. 2차 시험, 2차 인터뷰할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주로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건 나눠드린 건 아닌데, 이 표준품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준품셈. 예? 이거 문화재청 가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표준품셈, 문화재 수리 기술자 표준품셈. 이게 받으시면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죠? 위험 할증률 있죠. 지세별 할증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써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보면은 0점 몇을 곱하고 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수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2%까지 계산하실 때가 뭐냐, 보통 보면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증을 하는 그게 뭐냐면 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어느 정도 좀 읽어보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그 문화재 이제 수리 기술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제가 개괄적인 내용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지금 세감 앞에 세 과목 뭐 토양학, 법, 그다음에 그 생리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술형은 어떻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차 보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목차 보고 공부, 생리학 특히 생리학은 목차 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썼는데 대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계속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봐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제 병하고 해충은 그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주별로 아니면은 그 병에 나타나는 부위별로 입이냐 가지냐 어떤 그 줄기냐 그다음 뿌리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종 아니면은 부위예요. 둘 중에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해충은 뭐냐면 같은 종류냐 아니면은 비슷한 흡집성이냐 아니면 비슷한 천공성이냐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주 아니면 그렇게 가해하는 게 비슷한 이거 두 가지인 거거든요. 결과도 보면 기주하고 그 종류별로 분류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무 이렇게 디테일에 매달리시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 묶음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화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묶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2019년도인가 호두나무 갈색 썩은병인가 그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조금 특이했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단독으로 하나 나왔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수목 병력에서도 주로 다루지 않은 병이거든요. 몇 줄 나오고 마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에서 너무 매달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 내용에서만 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그러니까 수목 생리학도 30, 30, 20, 20 이렇게 항상 배점이 돼 있어요. 네 문제가. 우리가 실무도 30, 30, 20, 20 이렇게 배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병하고 해충이 좀 쉬우면 실무가 좀 엉뚱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또 생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한 문제는 조금 이거 도대체 어디 책에 있는 거야 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렵게 나올 때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냐면 그 중에 세 문제 정도 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에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뭐냐면 제가 봐서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시험 문제 보니까 되게 평이해서 되게 평이해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문제도 보면 되게 평이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만 평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보면은 진디물류와 깍지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이렇게 문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놓으면 되게 문제가 평이해져 버려요. 이게 사실 보면 전체로 보면 야 이거 문제를 언제 다 이걸 알겠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묶음으로 처리해서 한번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되게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좀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진디물류와 깍지벌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왁스를 분자 복숭아 혹진드 복숭아 혹진드물 그러니까 진디물류 그러니까 깍지벌레류 진디물류 이게 분류만 정확하게 해놨다면 그리고 3대 흡집 해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만 해놔도 해충학 책에 있는 해충의 종류가 한 40개 40개는 없어질걸요. 확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얘네들 양이. 보시면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해오냐면 보세요. 얘는 알로 월동하죠. 알로 월동하면 겨울 내내 알로 있다가 봄이 되면 그러니까 알로 월동하면 봄이 되면 3월달 4월달이죠. 4월달에 부화를 했겠죠. 그 얘는 부화를 해서 간모가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새끼 계속 납니다. 새끼 계속 낳다가 5월달쯤 되면 날개가 달려서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 보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5월달쯤 되면 어디로 가요? 무배로 가죠. 무하고 배추에 가요. 무하고 배추 갔다가 계속 새끼 낳다가 또 뭐 해야 돼요? 가을쯤 되면 10월쯤 되면 다시 날개가 달려서 뭘로 와요? 복숭아 나무로 와야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월동태를 해충을 애울 때는 반드시 연 매태 월동태가 어디다 무엇이다 그다음에 어디서 월동한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어디서 어떻게 무슨 상태로 월동을 한다 그러면 얘는 언제쯤 부화를 하겠구나 부화를 하면 언제쯤 성충이 되겠구나 다 애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알로 월동하는 애들이 주로 1년에 여러 세대가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날씨가 좀만 따뜻해져도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이 며칠만 돼도 얘네들은 깨어나서 돌아다니기 빨빨빨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얘네들은 세대가 짧잖아요. 세대가 짧으니까 금방 성충이 나오고 금방 알이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연 1회 발생하는 애들은 좀 느려요. 타이밍이. 얘네들은 4월에서나 5월 초야 돼야 비로소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5월 6월이 돼야 성충이 나와요. 이런 특징 어느 맥락이 있다는 거죠. 계속 보다 보면 맥락이 있어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란다? 묶음을 만들어야 된다. 기주별로.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공부 준비하기는 더 편하다. 이 묶음으로 준비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얘네들이 보면은 묶음이 될 수 없는 건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리고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처음 시험 문제 봤을 때, 야 이거 도대체 막 그 문제 나오면 되게 대여섯 개씩 해충들 나오고 막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딧물 종류, 뭐 깍지벌레류, 뭐 그 또 뭐 있었죠? 방패벌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응애, 그렇죠? 응애 이렇게 정리하고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어떤 뭐 그 중에 뭐 어떤 게 같이 섞여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애류는 성충으로 활동하죠. 거미가 강해죠. 그죠? 성충으로 활동하고 거미가 강해요. 그럼 얘네들 중에 성충으로 활동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응애류 중에. 예? 그렇죠. 그렇게 특징들이 하나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얘네들은 특징이 이건데 쭉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 나와도. 그럼 응애류의 특징들, 응애류 특징이라는 게 거미강이니까 그런 특징이 쓰는 거예요. 쓰고 얘는 거름병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얘 중에 아닌 것만 특징이 다 그래서 정이 되고, 깍지벌레는 깍지벌레로도 정이 되고, 그다음 진드물리는 진드물리로 정이 되고. 그러면 수십 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늘소류 봐봐요. 아까 혹파리류 세 개 있잖아요. 세 가지. 그러면 하늘소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하는 북방, 뭐 솔수염, 그다음에 뭐 털두꺼비, 향나무, 뭐 사양하늘소,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다 뭐예요? 다 유충으로 활동하잖아요. 아닌 거? 향나무 하늘소, 털두꺼비 하늘소. 그럼 생활사가 얘네들 대부분 1년에 1회 발생해요. 근데 하늘소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다 천공성 해충이잖아요. 그럼 피해가 없대요. 다 피해가 구멍 뚫리고 세약 목에만 들어가잖아요. 하늘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수액이나 수지가 몸에 묻으면 끈적이거나 그래서 날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수액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수약목에 들어가는 거고, 나무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 몇 가지면 오히려 애울 것도 없어져요. 그다음 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보면 얘네들도 세양목, 특히 이식목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뿌리에 손상이 되면 많이 생기게 되고, 세양목이 많이 얘네들 침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갱도를 뚫는다. 수직으로 뚫느냐, 뭐 수평으로 뚫느냐, 그죠? 이건 뭐 차이고. 그 다음에 보통 나무점들은 다 암컷이 먼저 들어가는데, 긴 나무점은 그다음 광는 긴 나무점은 수컷이 먼저 들어가서 유인한. 뭐 이런 게 조금씩 다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복숭아 유리나방도 뭐 이렇게 그 천공성 해충인데, 나방류 중에 그 천공성 해충이 많지가 않잖아요. 몇 가지 박쥐나방하고 복숭아 유리나방,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 유리나방은 연 1회 발생하는데 나타나는 건 2번 나타나요. 어린 유충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늦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노숙 유충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일찍 나타나고,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공성 해충 중에 우리가 보면 다 딱정벌레류인데 나방류가 이 2개 정도에 있네. 그럼 얘네들은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묶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제가 부위별로 나눴다는 게, 나방류들은 주로 잎을 먹는데 얘네들은 천공성 해충이니까 나올 만하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별로 뭐 이렇게 해서 외우셔는 시험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놔야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기억도 오히려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게 되려면 그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아까도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이나 가지 마른 이런 식으로 나오고, 편백이나 화백, 가지 마른 병이나, 그죠? 그다음에 잎 마른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잎이 마르냐 가지가 마르냐, 이게 문제가 나올 만하잖아요, 그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분류를 해야 된다. 비슷한 것끼리, 그다음에 기주별로, 그다음에 이거 그 부위별로 분류를 하시면 보호실물을 사실 보면 고득점 안 해도 돼요. 한 50점만 맞으면, 확실하게 과락을 면하는 5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50점을 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80점, 90점씩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긴 사실 쉽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표준 시방서, 아까 그다음에 표준 품셈,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 편람에서 보면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보면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는 건 표준 품셈, 그다음 표준 시방서, 이 2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거는 보호 실무에서 반드시 나오는 파트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병하고 해충은 반드시 분류하셔서 야, 혹파리는 어떤 거야? 혹파리의 특징이 뭐야? 혹파리의 일반적 특징을 벗어나는 예외는 뭐야?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잎벌레류는 특징은 성충으로 활동을 해. 성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다 어디서 활동을 해? 땅속에서 활동을 해. 이게 뭐 특징들이 쭉쭉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돼야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개별로 뭐 호두나무 잎벌레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잎벌레는 이렇다, 그중에 예외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질문, 개개별로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까 이거 윤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뭐 저기 더 질문하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간이 좀 한정이 있긴 하니까 2시간 안짝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2시간 안짝으로 해가지고 또 뭐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이따가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물어볼 거 개개별로 디테일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이상한 거 질문하시지 마시고 일단 시험 관계된 거는 물어보셔도 됩니다.